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문제적 캐릭터 심리 사전입니다. 지은이는 한민, 박성미, 유지현 공저입니다. 책값은 18,000원, 327쪽, 펴낸 곳은 시크릿 하우스, 초판 일수에는 2022년 10월 20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한민, 세바시에도 나갔던 문화심리학자입니다. 주로 문화심리학에 대한 글을 쓰지만 심리학으로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심리학 석사, 박사를 받았습니다.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등의 책을 썼고 여러 대학 및 기관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성미, 20대의 상당 부분을 고려대학교에서 문학과 심리학을 공부하며 지냈고 그중 문화심리학이 제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7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그 후 현재까지 문화와 심리학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어떤 책방으로 워크숍과 강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책방의 질적 증진을 위해 현재 건국대학교 문학치료 박사과정 중에 있습니다. 필명으로 소설과 에세이를 씁니다. 유지현, 미드 엑스파일에 빠져 최애 캐릭터인 폭스 멀더의 전공인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고자 고려대학교에서 심리학 및 동대학원에서 문화심리학을 익혔습니다. 경찰 범죄 분석 요원, 즉 프로파일러로 임용 후 과학수사와 형사과 업무를 탐색해오다 현재는 범죄 심리 중에서도 거짓말에 관한 폴리그래프 검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의 원천인 마음속 심연에 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편집적 성격의 인물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의 잘못된 믿음에 대한 근거를 찾아 복수한다. 그는 타인의 선한 행위도 악의적으로 해석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로 이야기에서 주로 주인공이나 세상을 위협하는 빌런으로 등장한다. 편집성 성격의 인물은 사소한 친절에서도 부정적인 신호를 읽고 예를 들면 슈퍼마켓 직원이 자신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고 자신을 호구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모욕과 경멸 등 부정적 감정을 자주 경험하고 적대적 감정을 오랫동안 품으며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편집성 인물의 시선은 항상 외부로 향해 있고 내면적 성찰을 거부한다. 그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가 성공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멍청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잘못은 오롯이 타인에게 있다. 의부증, 의처증, 프로민원러, 블랙 컨슈머, 악플러 등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타인이 악의를 갖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믿음이 있고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쪽으로 상황과 기억 등을 편집한다. 끝없는 의심과 집착으로 주위에 있는 이들을 지치게 하며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쉽다. 투사란 자신의 무의식적 욕구나 갈등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다.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욕구나 동기를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그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한다. 즉, 자신이 타인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2005년 개봉한 영화 소우 1편은 마지막 몇 분 동안에 펼쳐진 반전으로 화제성이 높았던 작품이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낯선 공간에 정신을 차린 두 남자. 그들의 발목은 족쇄와 쇠사슬에 붙들려 있고 그들 사이에는 시체가 누워 있다. 이들은 8시간 안에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된다는 생존 게임을 시작하게 된다. 이 생존 게임을 시작한 직소는 사실 영화 내내 두 남자와 그 공간에 있었던 시체였고 영화 마지막에 몸을 일으켜
이 게임을 왜 시작했는지 알려준다. 자신은 말기 암 환자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이 두 남자는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직소의 논리는 모순적이고 오류와 망상으로 채워져 있다. 자신이 겪는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끊임없이 외부, 즉 타인이나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만 찾고 이를 변화하는 데에 노력하기보다는 파괴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 영화 속 직소의 자기중심적 논리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 이유를 직소와 같이 설명하기 때문이다.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이 있다. 남을 의심하고 남이 나를 해하려 한다고 믿는다. 남을 공격하는 것은 그러한 불신에 대처하기 위한 삶의 방식이다. 편집성 성격의 인물이야말로 누구에게나 그 개념을 설명했을 때 아, 나 그런 사람 알아 라는 반응을 보일 만큼 일반적인 성격 특성을 지닌 유형이다. 편집성 성격의 사람의 삶은 타인을 원망하고 벌주며 자신의 의심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자기 행동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고 점차 사회에서 소외되며 자신의 관점을 더 견고하게 유지한다. 조연성 성격의 인물은 외부 세계에 별로 관심이 없고 골방에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 만족하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는 감각적이거나 신체적인 대인관계 경험에서 즐거움을 누린 경험이 없어 혼자 있을 때가 많다. 조연성 성격의 인물이 혼자 하는 일에 대해선 두각을 드러내기도 하는데 수학이나 조립,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일이다. 조연성 성격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 관계 형성에 관심이 없고 감정 표현이 부족하여 사회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 무기력하고 비활동적, 게을러 보이기까지 한다. 실제로 피로를 쉽게 느끼며 언어 습관 또한 느리고 단조롭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지 못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 표현 역시 제한적이고 냉담하다.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충분히 수용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영아기, 즉 0세에서 2세는 부모나 주 양육자의 눈맞춤과 스킨십 등으로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며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정서적 기하를 유발할 정도의 무관심이나 방치는 아이의 감정 표현과 이해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자연히 대인관계에 관심이 없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흔히 공상 속에서 자신의 좌절된 욕구를 해소하는데 독특하고 독창적인 예술적 재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타인의 감정에도 무관심할 뿐 아니라 자신 또한 기쁨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다. 누군가 자신에게 칭찬하거나 비난해도 아무 반응이 없다. 서울 모 대학에서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폭발물 택배를 보냈던 실제 사례처럼 평소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이 예정된 취업을 앞두고 좌절하면서 동기가 그 결과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엄청난 짓을 저지를 수도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중요한 범죄의 중요 목격자나 증인이라면 자신의 평화가 깨진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연형 성격의 경우 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기이한 생각이나 행동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경향이 있다. 조연형 성격의 인물은 현실을 뛰어넘는 마술적 세계에 심취하기를 좋아하며 현실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 필요한 감정 표현, 공감,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상상에 머물 때가 많다. 기괴하고 일탈적인 언행, 예측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교나 직장 등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이며 결혼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지 않지만 오컬트나 심령 등 평범해 보이지 않는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스스로 고독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인식하며 2인증을 포함한 해리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2인증이란 행동하는 자신과 행동하는 자신을 관찰하는 자신으로 분열되는 것처럼 느끼는 상태를 뜻한다. 종종 남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거나 초감각적 능력이 있다는 초현실적인 사고에 빠지며 그러한 행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TV 프로그램에 유별난 사람이라며 출연하는 이들이 조현형 성격장애를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조현형 성격장애를 앓는 21명과 대조군인 일반인 38명을 대상으로 점으로 구성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조현형 성격장애군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활성화되는 쾌락중추가 유의미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일반인에게는 움직이는 점처럼 보이는 화면이 조현형 성격장애 군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인이라면 흥미를 느끼지 않는 염력이나 예지몽 등 황당한 이야기를 조현형 성격장애 사람들의 뇌에서는 쾌락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유명 인사로는 빵상 할머니 황선자 씨가 있다. 그는 한 케이블 채널에서 채널러, 즉 우주인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출연하여 특이한 언행으로 유명해졌다. 외계인과 소통한다며 빵상 깨랑까랑이란 말을 히트시켰다. 그는 우주신이 자신을 매개로 지구인들에게 조언해준다고 주장하며 책을 3권이나 쓰기도 했다. 채널러로 활동하는 것 외에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할머니라고 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독특한 내면 세계를 바탕으로 예술이나 창작 활동에 몰두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에일리언 시리즈의 예술감독 한스 기거는 어렸을 때부터 기괴한 상상을 그림으로 옮기기를 좋아했고 이러한 습관은 영화사의 길이 남을 크리처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편집성 사고는 누군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거나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특정 인물들에 대해 의심하고 이에 대해 상상 속에서 확신한다. 그리고 정당성을 내세워 특정 인물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다. 반사회성 성격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 유지를 위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형이다. 범죄, 수사물 창작자들이 선호하는 악역의 성격이다. 자기만의 사회적 규칙이 있지만 정작 현실 사회의 규칙에는 관심이 없고 타인을 배제하는 것에 스스럼이 없다. 그래서 자신이 타인에 대해 때론 자신이 가까운 관계나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는 관심이 없다. 보통 성인들에게서 진단되지만 아동 청소년기부터 절도, 폭력, 가출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상당히 논리적이며 망상 등의 증상은 없다. 100명 중 한두 명 정도로 의외로 흔한 성격 유형이며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많다. 자신만의 정의를 주장하며 매사에 남을 이기려고 한다. 힘없는 자의 잘못이며 힘을 가진 자가 정의라는 것이다. 자신의 공격성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연쇄살인마 유영철과 지존파가 하나의 예다. 범죄 성향, 정신병질,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40에서 50%의 유전 가능성을 보인다. 입양아 연구에서도 유전과 환경의 영향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 공감 능력의 결여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중요한 특징이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도통 관심이 없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뇌에서 감정 조절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변연계의 부피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18% 정도 감소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충동 통제와 의사결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회로의 활성도가 떨어져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물학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부모, 특히 어머니와의 기본적인 신뢰의 결여가 반사회성 성격의 원인으로 꼽힌다. 아이에게 가장 신뢰를 주어야 할 어머니의 학대적이고 폭력적인 양육은 타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킨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학대를 참고 견디는데 부모가 힘이 더 세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힘을 갖게 되면 남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러기 위해 힘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힘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신념 체계를 발달시킨다. 힘의 논리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많기에 뚜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들을 제지할 방법은 없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이익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나 반성을 모르는 범죄자들이 익명에 숨지 않고 포토라인에 서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반사회성 성격의 범죄자는 자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처벌로 외부에서 강하게 통제하는 것도 범죄를 막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아도 교화되지 않는다. 이들은 내 주변 어디에나 있는 술 먹으면 개 되는 그 사람이다. 충동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고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우거나 물건을 부수고 가까운 이를 감정적으로 몰아붙인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묻지마 폭행의 피의자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시안을 향해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반사회적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 그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악인 것이다. 이런 이들을 정장을 입은 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중 성범죄나 경제범죄, 마약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런 부류라고 하겠다. 새 모녀 살해범 김태연, 25세 남자는 일면식만 있던 피해자를 스토킹한 끝에 피해자와 그의 자매, 모친까지 모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호감을 증오로 바꾸어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그는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는 날을 파악한 뒤 그 전날 주거지에 침입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당일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훔쳤다. 범행 도구를 돈 주고 사는 것이 꺼림직해 훔쳤다는 이유였으며, 이후 인터넷에서 경동맥과 같은 급소를 검색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퀵서비스 배달원을 가장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해자의 퇴근 시간이 늦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침입하여 범행을 준비할 심산이었다. 집에 남자가 있어도 범행했을 것이다. 그때는 그 정도로 배신감과 상처가 컸으며, 시간이 갈수록 응어리 가지고 화가 커져 범행했다는 게 범행 동기였다. 김 씨는 초기 진술에서는 가족들을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진술했다가 우발적 범죄였다라고 말을 바꿨다. 피해자의 동생과 모친을 살해하고 집에 머물던 김 씨는 피해자가 퇴근에 들어오자 결국 살해했다.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 주거지에 머물며 자살을 시도했으나 심각한 자해는 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의 두 번째 공판에서 왼팔에 난 자해 흔적을 재판관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어떠한 반성이나 후회도 보이지 않는 언행이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범행과 그로 인한 세간의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경 쓰고 즐기는 듯 보인다.
포토라인에 세웠을 때 김씨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무릎을 꿇은 행위도 매우 자기중심적이며 과시적인 행동이었다. 그의 살인은 자신만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게 멋대로 죽음이라는 단죄를 내린 것이다. 실행에 대해 자세히 계획한 것에서 판타지가 개입되어 있으며 복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의 욕망을 채우려는 쾌락 범죄였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앞다투어 그에게 살인의 이유를 묻고 반성하냐고 힐난할 때도 그는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 순간을 즐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상에서도 가상의 무대와 조명을 만들어 타인의 관심을 유도하는 성격의 인물이 있다. 바로 히스테리성 성격, 연극성 성격으로도 불리는 유형이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 노력하며 그 표현 양상은 연극 배우와 같이 극적인 효과를 낸다.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SNS에 올릴 수도 있고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하며 성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주목받는 것, 내 주장이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히스테리성, 즉 연극성 성격의 사람에겐 참을 수 없는 보상이다.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악플러인들 뭐가 나쁘랴. SNS 계정은 시공간을 초월해 더 연극적인 장치로 자신을 꾸며서 편집하여 내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피드백은 즉각적이며 파급력도 전 세계적이다. 유튜버들은 구독자 수를 늘리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 인터넷의 히스테리성 성격의 사람들은 유명인들의 뒷얘기를 열심히 떠버리거나 정치적 음모론을 파헤치겠다며 후원 계좌로 돈을 모아들인다. 또한 자기 게시물이나 팔로워가 일정 히트를 넘어서면 땡땡을 하겠다는 자극적인 공약을 걸고 그 과정 자체를 모두의 흥미진진한 가십거리로 삼곤 한다.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들이 못할 것은 없다. 자기애성 성격의 인물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스스로는 물론 다른 사람 또한 자신을 유능하고 멋있게 바라봐주길 바라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번번이 좌절되기 마련이다. 충분한 시간과 물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상화된 자기 모습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상으로 자신을 이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애성 성격 인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실패는 타인에게 돌리면서 감정적, 행동적 배려가 부족한 그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따라서 자기애성 성격의 인물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고립될 때가 많다. 왕자병, 공주병, 재수없음, 자기애를 의미하는 나르시시즘은 연못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여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자기애는 자존감의 바탕이 되고 사람들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때로 이상한 행동도 하지만 지나친 자기애는 병이다. 자신이 세상의 법칙 위에 있다는 믿음이 이들의 동기다. 지나치게 자만에 차 있고 자기중심적이며 오만하다. 일상의 규칙들을 비웃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과대망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이 있기에 모든 종류의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또한 변명과 핑계가 많고 자신의 실패는 아름다운 언어로 미화하는 한편 남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조차 나를 받아들이기에는 너희들 수준이 너무 낮다는 식으로 정당화해버린다. 정신분석학자이며 자기심리학을 구축한 하인츠 코엇은 자기애의 이면에 취약한 자존감이 있다고 보았다. 코헛은 부모의 정서적 냉정함과 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자기애성 성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애정에 목마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성취에 매달리게 된다. 또한 뭔가를 이룰 때마다 부모의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자신의 가치는 남들보다 우월한 능력에 있다고 믿는다. 보통 로맨스 코미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자기 애성 성격의 인물인 경우가 많다. 외모부터 재력, 모든 것을 가졌으나 여자 주인공만을 가지지 못해 안달이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여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원하는 것은 모두 갖게 해준 경우 아이들은 그것을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성장한다. 말 그대로 세상 물정 모르는 왕자, 공주 스타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나는 왕자나 공주가 아니다. 그런 현실을 만나면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애정없고 냉담하지만 자녀의 성취에는 대단히 민감한 부모에게 양육된 경우 코옷의 설명대로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성취와 능력에 집착하다가 자기애성 성격이 형성된다. 타인을 무시하고 특히 능력 없는 이들을 경멸한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착취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들의 범죄는 사회적 현상에 걸쳐져 있다. 편집성 성격의 사람이 왜 상품이 규격에 맞지 않냐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매뉴얼을 따진다면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은 그냥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깔본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두르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원은 한계가 있어야 하고 당연히 자신은 그 자원을 쥐고 있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반사회성 성격의 사람들이 남을 이용하는 것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비윤리적이어도 개의치 않는 성격 파탄자들이라면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들은 남을 업신여기면서 반대급부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비열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잣대 자체가 비뚤어져 고쳐지지 않는 반사회성 성격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자기애성 성격의 사람들은 권력을 휘두를 때에도 자신의 자아상이 손상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여긴다. 경계선 성격의 인물은 신체적으로만 성숙했을 뿐 정신적으로는 미숙한 모습이다.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감정 및 집착과 파괴적 행동으로 치정극이나 스릴러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하는 성격장애다. 75% 정도가 여성이다. 성인기 초기부터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보이며 심한 정서적 문제나 자해 행위,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 등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든다. 경계선이란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라는 의미로 정상과 이상의 경계를 뜻하진 않는다. 대체로 신경증은 우울과 불안, 무기력 등의 감정 조절 문제를, 정신증은 현실 검증력 문제를 동반한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이 두 종류의 증상이 모두 나타난다.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돌출 행동과 불안하고 충동적인 감정 표현이 특징이다. 불안정한 자아상으로 자신에 대한 혼란을 느낀다. 혼자 있을 때면 공허함과 우울을 느끼다가도 때론 과음하거나 약물에 빠지기도 하고 끝없이 물건을 사거나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버림받지 않으려는 강한 욕구가 있다. 이는 불안정한 자아상과 관계가 있는데 자신에 대해 혼란스럽고 확신 없는 인식은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들의 불안정한 자아상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파괴적 행동을 낳는다. 경계선 성격은 가족력의 영향이 크다. 부모는 우울 및 관련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충동성 및 정서 조절과 관계에 있는 세로토닌의 기능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다. 경계선 성격의 사람들은 학교에 늘 존재하는 그 우울하네. 근데 좀 미치네. 의 역할을 맡고 있다.
청소년기엔 누구나 질풍노도의 감정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경계선 성격이 있는 청소년의 정서적 역기능은 극단적 분노와 우울 사이를 오가는 롤러코스터와 같다. 불안정성이 충동성으로 이어져 청소년기부터 술이나 담배,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한다. 또한 내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남기는 등 자해하기도 한다. 나이에 비해 공허함을 깊게 느끼고 만성적으로 삶을 지루해하고 정체성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느끼는 묘한 안정감과 실제감 때문에 자해한다고 말한다. 사회에서 이들은 자신을 막 다루는 것으로 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살하겠다고 울부짖으며 자살 소동을 벌이고 부적절하게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해 몸싸움을 하기도 하며 진상 민원인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 수 있다. 강박적 성격의 인물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완벽주의자, 통제광이다. 사소한 규칙에 집착하고 규칙과 절차가 확실하지 않을 때 견디지 못한다. 이성과 도덕을 중요시하며 제멋대로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혐오한다. 자기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공정하고 근면하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동료 등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헌신적일 수 있다. 겉으로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사람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세계가 깨어질 때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박적 성격의 사람들은 반동 형성을 주요 방어 기제로 사용한다. 자신의 바람직하지 못한 충동을 억압하고 그와 반대인 정서, 행동,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엄격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인물은 내면에 부도덕하거나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강박성은 범죄 수법을 한계에까지 몰아붙일 수 있다. 실제로 검거될 때까지 시간이 걸린 연쇄 범죄자나 잔혹한 범죄 수법을 보인 사건에서 행위자의 강박성이 프로파일링 내지는 현장 증거 분석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다. 범행 후 자신이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수시간에서 수십 시간을 머물며 현장의 물리적인 증거를 훼손하거나 혹은 사체 훼손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범죄 증거가 눈앞에 있고 빠른 도주가 우선시되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보통 사람에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다. 하지만 강박적 성격의 사람에게는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의도한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현장을 위변조하려는 강박과 안전해지려는 본능이 싸우는 고강도 심리적 갈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회피성 성격의 인물은 수동적이고 다른 인물들과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며 고립을 선택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가장 두려워한다.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며 불안을 원하지 않아 늘 익숙한 환경에 머물고자 한다. 다른 사람과 대면할 상황을 피하고 가능하면 사회적 책임을 맡지 않으려 한다. 어린 시절부터 부끄러움이 유난히 많고 낯선 사람과 새로운 상황을 두려워하며 친구 없이 홀로 지냈던 경우가 많다.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구와 소망은 환상이나 상상을 통해 충족한다. 고립으로 안전감을 얻고 반면 사회적 교류 결핍의 외로움은 환상을 통해 채워나간다. 환상은 뛰어난 작품으로 태어나기도 한다. 대단히 내향적이고 소심한 기질은 가족력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억제적이다.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는 이들은 대인관계나 익숙지 않은 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범죄에 관련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이들은 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산다.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 일정한 거리를 두고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해 의도치 않게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한다. 의존성 성격의 인물은 내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타인에게서 찾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대장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조폭이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허영을 위해 물건을 훔치는 도둑 또는 교주가 하라는 대로 엽기적인 일을 하는 광신도들이기도 하다. 강박성 성격의 인물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라면 의존성 성격의 인물은 타인에게 온전히 의지함으로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점이 다르다. 이들은 사회생활에 소극적이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예 책임져야 할 위치에 서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불안을 느낀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무기력해지거나 눈물을 흘린다. 만성적 피로를 느끼며 조금만 신경을 써도 휴식이 필요하다. 지칠까 두려워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성적인 흥미도 쉽게 잃는다. 기본적으로 순진하다. 쉽게 설득당하고 이용당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 옥장판도 잘 사줄 것 같은 타입이다. 자신의 의존 욕구를 감추기 위해 질병이나 불행한 과거 등을 들먹인다. 의존성 성격의 인물은 버려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불안으로 의미 있는 타인이나 의존하는 상대에게 극단적으로 헌신한다. 또한 자신의 무능을 상대의 인정과 돌봄으로 해결하려는 지나친 의존 행동으로 상대를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 자율성 및 주도성을 경험하기 어려운 양육 방식이 의존성 성격을 만든다.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겠다고 혼자 재우지만 정작 뭐라도 하려고 하면 대신해주는 부모들이 있다. 이러한 양육은 분리불안과 함께 통제감을 상실하게 해 무엇 하나 자신이 능동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을 만든다. 반사회성, 자기애성 성격처럼 착취적 상대나 히스테리성, 경계선 성격처럼 변덕스럽고 혼란스러운 상대와 얽히게 되면 상대에게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의존적 성격의 소유자들은 지옥문이 열린다. 자신의 열등감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오랫동안 가정폭력 피해를 당해와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놓여있던 피해자, 특히 가해자의 배우자가 이런 유독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들까지 가해자의 학대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돕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다. 친족 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가족에게 알렸을 때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너 하나 참으면 되는데 유난을 떤다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때 피해자를 억압하는 사람은 가해 당사자거나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다른 가족인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종종 이런 병리적 의존 관계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타파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오랫동안 학대당하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여성 살인범의 대다수가 남편을 죽인 사람들로 오랫동안 가학적 관계에서 도망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잠자거나 술에 취해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동기는 계획적이나 기회의 측면에서 우발적인 상태로 살해를 감행하게 된다.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다가 살해하면 우발적 범행이라는 이유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는 없다고 법리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면 그 동기가 계획적이었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인정받아 길게 복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편 살해범들은 범행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며
그 대상을 죽이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던 병적인 결혼 생활에도 행복한 시기는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양가적 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다. 방어 기제는 프로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개인이 불안이나 고통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 메커니즘을 뜻한다. 투사는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욕망이나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으로 흔히 경험하는 방어 기제 중 하나다. 주로 열등감이나 죄의식, 두려움, 분노, 성적 욕망 등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감정에 해당하며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 있다. 투사는 일상과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데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인간이나 한국 사람 등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 확대하기도 하고 자신과 반대편으로 여기는 집단에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투사와 정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내사는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모방하는 것으로 투사와는 달리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아예 무시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두려운 대상의 특징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어릴 때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인물이 커서 자신 또한 자식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영유아기에는 자신의 욕망을 외부에 투사한다. 그러다 청소년 시기의 사회화 과정에서 집단의 가치나 친한 친구의 행동적 특성을 내사에 모방한다. 부정은 개인이 자신의 바람과 충돌되거나 가치관에 어긋나는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할 때 일어난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죽음 수용의 5단계, 즉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의 단계에서 첫 번째가 부정인 데는 그만큼 부정이 충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방어 기제이기 때문이다. 왜곡은 부정과 같이 일어난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을 자신이 수용 가능하게 변화시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아이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를 가할 때 그것을 아이가 잘 되라고 한 애정의 증표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야 자신이 아이를 학대한 사람이라는 불편한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지화, intellectualization, 갈등 상황에서 갈등과 관련한 감정을 억눌러 고통을 느끼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생각만이 남아있는 방어 기제다. 불안과 고통을 느끼지 않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 지금 내가 겪는 문제 상황을 벗어나려 하는 기제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효율적으로 위기를 통제할 수 있다. 상황과 적절하지 않게 극한 공포를 느끼거나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등 자신만의 미신을 굳게 지킨다. 이지화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감정 또한 알아채는 것이 더딜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무언가 부자연스럽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강렬하게 원망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한다. 그런데 내가 한때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대상에게 이전 경험의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닮았어요 하며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나를 나 자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의 이미지를 덮어씌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전의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알아채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비슷한 스타일의 애인을 만나는 사람이다. 옆에서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사람을 또 찾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비슷한 스타일의 애인을 만나서 같은 문제로 헤어지는 패턴의 사람이 있다. 전의를 사용하는 줄도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객관화와 전이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전이의 최초 대상에 대한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패턴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억압은 모든 방어 기제의 초석이자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견딜 수 없는 기억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감정을 내면에 묻어버리기도 한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이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라고 얘기해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라며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억압이 단순한 망각과 구분되는 점이라면 억압의 당사자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때때로 엉뚱한 타이밍에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표출된다는 데에 있다. 벤치에 앉아 나무를 보고 있다가 우는데 자신이 왜 우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그 벤치와 나무가 의절한 친구와 자주 앉아서 놀던 것과 비슷한 곳이라는 점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친구와 의절 후 느낀 좌절감이나 상처를 마음속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버렸던 것을 알게 된다. 한국의 화병이라는 문화적 질병도 억압과 관련 있다. 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던 시어머니는 이제 죽고 없는데 60이 다 된 며느리가 억압으로 눌러놓았던 감정이 폭발해 과거의 일을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다시 경험하기도 한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과 기억이 신체화로 이어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중인격장애, 즉 해리성 정체감 장애는 해리 장애의 가장 독특한 유형이다. 해리란 개인의 정신이 통합된 형태로 유지되지 못하고 일부가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에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다중인격장애는 아예 다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현상의 특이성과 희귀성 때문에 종종 영화의 소재가 된다. 실존 인물이자 영화 23 아이덴티티의 모티브가 된 빌리 밀리건은 고등학교 중퇴의 학력이었다. 그러나 아서라는 인격이 나타나면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수학, 물리학, 의학에서 전문가 수준의 능력을 보인다. 레이건일 때는 크로아티아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타미일 때는 전자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었다. 다중인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동기의 발현이다. 주인공들은 끔찍한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잊고 싶은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의미 없는 삶을 견디기 힘들어 새로운 세계와 거기에 걸맞은 새로운 인격을 창조한다. 칼 융은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내어 유지하는 이미지가 강조될수록, 즉 빛을 많이 받을수록 그에 반대되는 그림자 역시 커진다고 보았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또는 양육과 학습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은 숨기고 어떤 모습은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다. 그 괴리가 개인의 정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해리가 일어난다고 본다. 왜 다중인격이 되는가? 부모의 끔찍한 학대나 도저히 통합된 자아를 유지할 수 없는 외상적인 사건들이 원인이 된다. 23 아이덴티티의 모티브가 됐던 인물 빌리 밀리건은 9살 무렵부터 양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으며 아이덴티티의 연쇄살인마 말콤은 창녀인 어머니가 모텔을 전전하며 일하는 동안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물음에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악행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 타고난 악인 등의 특징을 댈 것이다.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굳이 구분하지 않게 된 지 몇 년이 흘렀다. 그보다는 둘을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공감 능력을 다루는 뇌의 특정 부위와 도덕관념을 다루는 뇌의 부위에 문제가 있는 뇌기능장애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대세가 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병을 분류하는 표인 DSM-5에 따르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속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다음 7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2.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 3.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이다. 4.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다. 5.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 6. 무책임하고 경제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7.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반사회성 성격장애 중에서도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소수이다.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1%, 소시오패스는 4%의 빈도로 나타난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기준은 없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특징과 차이점이 있다. 사이코패스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성격이 강하며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즉, 선천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소시오패스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성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현되고 나면 고치거나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에는 소시오패스도 매우 어릴 때부터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사이코패스는 뇌기능의 결핍으로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어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남의 감정에 이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회적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한 특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소시오패스 역시 남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정리해보자면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와 달리 타인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야 타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보통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남의 감정을 연구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 이해하려고 하고 이를 통해 남을 조종하는 데 사용하는 쪽은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는 평생 선과 악의 차이를 모르고 그냥 충동과 욕구에 따라 잘못을 저지른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존재이며 자신의 잘못으로 남이 고통받는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마음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시오패스는 타인을 관찰하여 잘못인지를 알면서도 그에게 고통을 주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확률상 전 인구의 5% 정도 유병률을 갖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와 깊은 연관이 있다. 지금까지 문제적 캐릭터 심리사전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세상엔 문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적 성격들을 제가 그냥 임의로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단계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람들과도 곧잘 어울리지만 어딘가 특이한 구석이 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좋게 말해서 기인,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인데 괴짜 성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사람들과 사적인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범죄와 비범죄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꼴통이나 사이코라고 불리는 특이 성격이죠. 마지막 3단계는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범죄 성격입니다. 괴짜 성격, 특이 성격, 범죄 성격은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지은 말인데 살면서 가만히 보면 괴짜 성격은 인생 성공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실패하거나 좋지 않은 선택을 하면 특이 성격과 범죄 성격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1단계 괴짜 성격은 체감적으로 사람들이 30명 정도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있습니다. 30명이 모였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죠. 특이 성격과 범죄 성격은 100명에 1명 정도는 반드시 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니고 저의 체감적인 경험적인 판단이니 틀릴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꼭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나에게 이런 성격이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제적 성향의 사람들과 엮이지 않도록 인간관계에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점이죠. 저도 종종 괴짜기질 또는 똘끼가 있는 기인이라고 평가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내가 경계선 밖으로 한 발 나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의 행동을 조금 삼가기도 했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셀프 사회화 과정이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끔 스스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MBTI 관련 내용도 있는데 저자도 밝혔지만 MBTI는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사용될 만큼의 정확성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별자리나 손금 같은 재미로 보는 일종의 문화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공식 비공식 통틀어서 여러 번 검사를 해보았는데 늘 INTJ가 나옵니다. 나무 위키에서 INTJ의 특징을 검색해서 읽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저의 특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춰두었던 속마음을 누가 거기에 써놓은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 더욱 놀랍죠. 우리나라에서는 INTJ가 썩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환영받는 타입은 아닙니다. MBTI가 비과학적이라는 점을 모르는 분들이 MBTI의 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저는 MBTI를 그냥 재미로만 생각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제가 INTJ라고 밝히면 다수의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사회화가 잘 된 INTJ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INTJ의 사회적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데 당신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군요. 라는 뜻이죠. 사회화가 잘 된 편이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의 타고난 개인적 성향을 억누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받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사회적 룰을 따르려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런 행동이 곧 사회화 훈련이고 무난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생긴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는 건 부인하기 어렵죠.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운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내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을 교정하면 결국 운명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좋은 운명을 창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